안녕하세요. 동인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오늘은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검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양쪽 모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때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 라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에 내가 한 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입증해야 하는 상황. 이거 지금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부. 그 마지막 호소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결심 공판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과 이재명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검사는 마지막 한 방을 들고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떻게 호소를 했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가감없이 팩트만 사실 그때 진짜 한 얘기만 쫙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오늘은 정말 여러분 판사예요. 검사와 이재명 대표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에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이 발언.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판사에게 마지막 최후 의견 진술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재명과 김문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2009년 그리고 성남시장 내내 경기지사 시절 김문기 사망 직전까지 12년 동안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입니다. 교유, 서로 사귀어 노는 아주 각별했던 피고인의 말처럼 평범한 다수 직원 중 한 명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언제 이 발언을 한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대장동 비리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사가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이던 김문기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했고 피고인은 해명 요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장동 의혹과 직결되는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끊으려 합니다. 대담 프로에 출연해서 4번에 걸쳐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해외 출장에 골프를 안 쳤으며 대장동 문제로 전화하면서 그제야 알게 됐으나 얼굴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성남시장 때까지 피고인은 김문기와 단순 직원 이상으로 특별히 교유한 관계라는 겁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피고인은 김문기와 호주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쳤습니다. 이 골프는 어떤 골프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에 돈이 없어서 우리는 파산입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첫 번째 해외 출장입니다. 외유성 출장이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서 눈치까지 보이는 상황인데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습니다. 일정은 사전에 미리 준비됐을 뿐 아니라 다른 일행들에겐 비밀리에 진행이 됐고 피고인 이재명 성남시장, 김문기, 유동규 셋이서만 5시간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교유한 관계라 모를 수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성남시 예산으로 간 출장 중에 비밀리에 해외 골프를 즐기면서 클럽하우스에서는 음식도 먹고 대화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틀 만에 김문기, 유동규 등 소수 인원으로 피고인이 좋아하는 낚시도 합니다. 피고인에게 김문기란 사람은 업무로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전에 변호사 시절 2009년에도 김문기와 리모델링 세미나 설명회에 같이 참석하고 김문기는 명절에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인연으로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그 공사의 부서장인 개발사업 1팀 팀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례 대장동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피고인은 이 위례 사업권을 확보하겠다는 걸
성남시장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문기는 그 사업,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을 진행한 부소장이었습니다. 또한 호주 출장 이후에는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도 담당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 경기지사 선거와 대선에서도 주요 치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핵심 사업입니다.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김문기로부터 끊임없이 보고받고 도움받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중요한 사람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남시장 때까지 수많은 경험을 같이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 당내 경선 직전이었습니다. 여러 언론과 정치권에서 경쟁하듯이 대장동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주장했고 금세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 무렵 김문기와 호주 출장을 함께 간 기사도 보도가 됐는데 그 출장 후에 김문기가 대장동 주무부서인 1팀으로 변경돼 일사천리로 대장동이 진행이 됐고 공사 사장이던 황무성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틀어요. 인터뷰 영상을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최후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트느냐? 앵커가 대장동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하겠습니다 라고. 왜냐면 한창 시끄러울 때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게 참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는 표현 정도로 자기가 답답하다. 그 당시에는 이게 참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불거지니 답답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틀어요, 영상을. 당시 대장동에 대한 피고인의 심경은 미치겠다로 보입니다. 시장 재직 땐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피고인의 이 기조는 이후 다른 방송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이 발언과 같은 맥락이죠. 피고인이 발언한 후에 호주 출장 사진이 부각이 됩니다. 같이 간 사진이. 골프 함께 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과의 대담 프로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발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허위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선 때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검찰 최후 의견 계속 가는 거예요. 피고인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인지 보겠습니다. 박사님들 정말 아마 똑똑해지실 겁니다. 오늘 보고 나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정확히 아실 거예요. 뭐냐? 일단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발언은 몰랐다 안다는 건 나의 행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아니라 기억, 주관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부를 판단할. 그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재명 피고인 측은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너 아이유 알아? 가수 아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아니 몰라 라고 답한 경우 이건 나의 인식이지 아냐 모르냐는 건 나의 인식이지 경험적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유를 예전에 알았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때 알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측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과 열애설이 난 가수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소속사 직원 A와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개인적으로 그 A를 아십니까? 라고 기자가 열애설이 난 가수에게 물어요. 근데 그 가수가 저는 A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답을 했다면 그 말은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그죠? 연애 자체도 없다고 이야기 되죠. 자, 구체적으로 기자가 그 같은 소속사 직원 A와
앨범 작업도 하고 만나서 통화도 하고 여가 활동도 같이 하고 선물도 준 걸로 확인이 되는데 A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수가 그 A는 소속사 하위 직원으로 저와 말을 섞거나 대화할 직급이 아니고 해외에는 업무차 간 거라 기억도 안 나고 선물도 팬들에게 보내는 와중에서 발송된 걸 텐데 제가 A를 어떻게 아냐라고 답을 했어요. 그 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나는 그 A를 모른다 라는 답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사귄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입니까? 연애 사실을 이루는 이 모든 교유, 아까 뭐랬죠? 만나서 사귀어서 노는 이 모든 행위를 부인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드러난 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교유 행위로 같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같이 출장도 가고 같이 골프도 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통화 행위, 만남 여부를 부인하기 위해 하위 직원이란 근거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답을 합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전화통화를 내가 많이 해서 김문기를 알았고 성남시장, 그 전인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가 하위 직원이라 알 일이 없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사건이 단순히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라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만 떼어내서 상상할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발언한 행위 자체에 대한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공표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답변하는 대담이었고 당시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던 질문이었고 소극적인 부인에 그친 게 아니라 시종일관 4번의 대담에 거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피고인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실제로 나는 기억을 못했어. 자, 왜? 사람은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불리한 기억은 더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진술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기억 얘기 한편 저희가 뉴스터디에서 다룬 적이 있죠. 자, 불리한 기억은 빨리 사라지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하냐. 그때 진짜 내가 김문기를 알았었더라도 그때 이 발언할 당시에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안 났어요. 자, 왜? 불리한 기억은 더 빨리 사라지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라도 자, 이렇게까지 반박을 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가 의혹이 터지기 전에 골프 낚시든 김문기와의 기억은 불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사라질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12년간 특별히 교유 행위를 지속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프와 낚시를 즐긴 기쁜 즐거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억이 뚜렷해졌을 텐데도 피고인은 대장동을 부인하고자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차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갑자기 불리한 기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자신 발언이 허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 그리고 화면에 이 노래 가사를 띄웁니다. 박사님들 이 노래 아세요? 아시죠? 뭐다.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그래서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사랑이 지나가서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라서 나는 모르기로 했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이 이재명 피고인의 입장과 같아 보입니다. 성남시장과의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는 이 대선 발언 당시에는 피고인의 깊은 상처가 된 사실이, 불리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당연히 그 사람을 알았는데도, 다 알았는데도 모른다,
교유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고 방송에 출연해서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합니다. 재판장님,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합니다. 자, 박사님들 지금 뭐예요? 박사님들이 판사입니다. 자, 검찰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인 측 지금 다 절박하죠. 자, 뭐라고 최후 변론을 했을까요?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알았습니까? 이재명 시장 얘기했습니다. 대표, 몰랐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도지사 때는 알았습니다.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은 그냥 몰랐다는 말입니다. 무슨 교유행위 집어넣어서 마치 뭐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놨습니다. 검찰이. 자, 모른다는 건 본인의 인식 기억입니다. 평가입니다. 이게 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 사실이라는 건 시간적, 공간적,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할 때 개인적으로 몰랐다라는 게 시간적, 공간적, 구체적인 게 있는 겁니까? 사실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냥 기억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건 사적인 친분이라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출장의 참석자 변경을 이재명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5년 이런 결제를 누가 했는지 누가 기억합니까? 이런 증거를 조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몰랐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저 사진들만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기와 피고인이 활발한 교유 관계를 한 듯한 사진, 하지만 이 사진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김문기가 뒤에서 따라오거나 주변을 서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검찰에서는 골프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시간 동안 같이 골프를 쳤다? 자, 재판장님, 해외 골프장은 우리나라 골프장과는 다릅니다. 해외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 쳐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비싼 스포츠지만 호주에선 제 경험상 가장 싼 운동입니다. 동네마다 다 있는 퍼블릭 골프장은 슬리퍼를 신고 가서 칠 정도죠. 자기가 치고, 캐디도 없죠. 자기가 치고 공을 찾으러 다니는데 초보자들은 자기 공, 자기가 못 찾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세요, 박사님들? 자기가 쳐놓고 캐디가 막 찾잖아요. 이거 잘 못 찾잖아요. 어디 간 잘 안 보이니까. 또 일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막 나가니까. 저 골프장에서 그런데 같이 교유를 했다? 아마 제 생각엔 공 찾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저기서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교유를 하겠습니까? 김문기는 유동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니 시장과 골프 친 거에 즐거웠겠죠. 피고인도 그랬을까요? 글쎄요. 자, 김문기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몇 번 될까? 이걸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가 없는 사실도 지어낸 사람이라 자꾸 보고하고 회의했다고 하는데, 자, 과거 접촉한 사실과 횟수가 몇 번 이상 되며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이상 돼야 알았다 얘기하는 논리적 전제 자체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은요,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가 머리에 맴돕니다. 한 가지, 기억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건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 인간은 과연 표현을 얼마나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이 표현을 갖고 얼마나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준비된 삭제다. 기억은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80% 가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봤더니 기억 안 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검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앙지검에 230여 명 되는 검사님들 계시는데 여기에 사진 주고 이름 한번 써보라고 하면 몇 분이나 맞추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제가 볼 땐 궁예의 관심법 기소입니다. 관심법? 관심법 뭐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이게 관심법이잖아요. 검사가 어떻게 당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보고 지금 기소를 한 겁니까?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엄두도 못 내는 신의 영역을 검사가 내가 말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기소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장님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백현동에 대한 검사의 최후 의견 진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 때 이 발언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넘어가 있는 거죠. 백현동 개발 때 용도 변경을 해준 건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해서 벌어진 일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 발언은 의도된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최후 의견 진술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전례가 없고 아주 기괴한 소위 50m 옹벽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례 하나를 재판장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던 아이가 부모에게 걸렸습니다. 혼날 게 두려운 아이는 다른 친구 핑계를 댑니다. 또는 선생 탓을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는 친구나 선생 사이에 없었던 여러 일들을 지어냅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의 범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발언할 무렵 명락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그런데 갑자기 대형 악재인 대장동 의혹이 대두됩니다. 상대당 후보로 지지율이 역전되고 당내 경선에서 30% 미만 득표하고 수사 여론이 높아져만 갑니다. 소위 대장동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 의혹이라고 불리는 백현동 의혹이 대두됩니다. 대선이 4개월 코앞에 와 있던 시점이죠.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겁니다. 국민들은 이 50m 옹벽 아파트가 의문투성이로 용도가 4단계나 변경이 진행된 사정을 알고 싶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측근 김인섭의 수백억 원 수수한 것 아니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공문도 공개됩니다. 더 이상 모르쇠로만 대응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마치 부모에게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 국토부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호도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건 늘상 있었던 일이고 예상 가능했으니까요.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생방송이 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설명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손가락을 짚으며 강조해서 발언합니다. 피고인은 문진석 의원과 사전 기획한 대로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문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자 대선 상황실장 최측근 그룹 7인의 일원이었습니다. 문 의원은 백현동 의혹이 조작 날조됐다며 피고인이 유리하게 발언하도록 해명성 질의를 했고 피고인은 박근혜 국토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직무유기, 협박사실, 당사자 발언, 의무조항, 사실을 언급합니다. 국민들이 호도될 만한 예상치 못한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는 공개합니다. 4,000명의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이 의혹은 진실게임, 책임 공방으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의도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려고 작심하고 이날 국정감사장에 나왔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과 협박을 했다는 국토부 공무원 도대체 누굽니까?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모두 일치해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그 수가
22명에 달합니다. 피고인의 집요하고 반복된 질문에도 직무유기 발언은 없었고 그런 소문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통해 그런 내용은 처음 접했다. TV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토부는 강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강제를 했다면 그게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 22명의 공무원이. 이들과 접촉한 식품연구원 직원, 민간업자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국토부 공문 수많은 자료에서도 직무유기 협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성남시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공문서만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의 최측근인 브로커 김인섭 1심과 2심 판결을 보면 정진상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민간사업자에게 김인섭을 위해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만 드러납니다. 측근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유도하려고 조직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에게 접촉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성남시 공무원이 언제 어떤 국토부 공무원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는지 밝히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발언으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성남시 공무원이 누군지, 그 국토부 공무원이 누군지, 언제 협박을 받았는지 기본적인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아무리 터치를 해도 흰색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국토부와 성남시 간의 논의가 안 되던 그 상황에 민간업자와 김인섭은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김인섭은 피고인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자신이 백현동 부지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진상은 담당 공무원 김모에게 김인섭이 하니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에 질의를 했지만 재량껏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았고 수용했습니다. 측근 김인섭을 거부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국토부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인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진상에게 주거용지 비율을 올려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담당 김모에게는 김인섭은 2층이 성남시장실이 있던 곳이죠. 피고인과 정진상도 잘해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진상도 그 김모에게 개발업자 김인섭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결 백현동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주거용지 비율은 상향됩니다. 피고인은 의무조항 요구를 받아서 변경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재량으로 실행한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굽니까? 그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검찰의 일격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도 맞서야죠. 자, 최후 변론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발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2016년경 이전 완료 목표를 세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지하철을 쪼아야 하는데 그때 남은 건 성남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을 해준 2014년 3월의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은 당시 어땠을까요? 공공기관을 이전한 뒤에 이전시키고 나서 주거지, 아파트만 지어지는 건 반대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대기업이나 R&D 센터를 유지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국토부, 중앙정부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은 해줘야 한다라는 특별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당시 용도 변경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구지 협박은 아니었잖아? 라고 지엽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발언이 허위라고 기소한 게 바로 사건입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10년 가까이 지난 거에 대해서 의무조항 적용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국토부가 협박한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없습니다 라고 22명이 답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때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 증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사 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있다면서 마치 도라에몽이 뭐 꺼내든 검찰이 자기들 유리한 것만 꺼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행위가 처벌을 받으려면 이 발언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직무유기 같은 걸로 협박을 받았다. 여기서 직무유기는 부작위에 대한 법률 평가입니다. 평가란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압박이 어느 정도로 받았는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 협박인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나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평가입니다. 나의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사실에 대한 공표가 아니고 다소 좀 과장은 됐더라도 그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럼 이 발언 자체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가? 적어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하려면 당선될 목적이 없으면 이 발언을 안 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백현동 관련 오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 얘기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선거가 없었더라도 했었을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당신이 후보자였으니까 이 발언을 한 건 당선되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발언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피고인은 의원직의 지위를 잃고 민주당은 40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죠? 네, 허위사실로 출마했기 때문에 그거면 이제 당시 국고 보조금을 받았던 민주당은 그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걸 고려하시는 게 재판부 판단일 텐데 자, 피고인의 이 발언이 정말로 이런 큰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악의적인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판사도 그 고민도 할 거다. 이게 실제로 조금 과장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정말 막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민주당에게 제1야당이 4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거다. 현실적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압박이라고 계속했어야 되는데 압박 대신 협박이라고 말한 게 과연 큰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항상 정확한 단어를 쓰면서 의미를 전달하고 말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검사가 최종 형량을 구형합니다. 이 두 가지 발언,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이건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공직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선거 결과 표차 0.7%포인트밖에 안 났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확실합니다. 그것도 다수의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지상파, 종편, 국정감사 생방송을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가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된 이유입니다. 죄질이 불량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고 도움을 준 공사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조문도 안 했고 법정에서는 하급 직원 취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고인 거짓말로 국토부 공무원은 성남시 공무원을 억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관계자를 동원해 김문기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김문기 씨 아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알리려고 하자 측근이 찾아가서 만류를 하고 피고인이 직접 성남시 이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합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동종 전과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남시장 때 이 명함 돌린 것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전과가 있다는 거죠. 자, 6번째,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죠.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반칙 행위는 그동안 엄벌에 처해왔습니다. 허경영은 17대 대선에서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거짓말을 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본인이 유명한 기업인의 양아들이라는 거짓말에는 이병철 삼성회장 양아를 얘기를 했었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본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이 사안보다도 훨씬 불법성이 중합니다. 판사님,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11월 15일 판사는 어떤 1심 선고를 내릴까요?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이 결심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의견 진술과 최후 변론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 1번 가수 이문세 씨, 2번 가수 나훈아 씨, 3번 관심법을 쓰는 궁예. 공부하셨으면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 이 유튜브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선물 드립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웨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보고 가셔야죠. 210회 퀴즈 기억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재판 때 전주 손모 씨에게 검찰이 추가를 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혐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혐의가 상당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주목받았던 그 혐의. 이거 아마 저희 뉴스터디 안 보셨으면 헷갈리셨을걸요. 1번 협박죄, 2번 방조죄, 3번 뇌물죄. 정답은요, 그리고 방조죄. 저희 박사님들이 얼마나 스마트하시냐면요, 거의 틀리신 분이 없더라고요. 헷갈릴 텐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5분 발표 나갑니다. 시나링고님 축하합니다. 도이치 얘기가 너무 복잡해서 계속 넘겼는데 동행이라 믿고 들어봤습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써니썬님, 유죄든 무죄든 털고 가야죠. 정답 2번 방조죄 맞추셨습니다. 김민재님, 자, 잘 맞추셨어요. 공부 잘하고 하셨는데 붙이는 판넬이 점점 삐뚤어져요. 이게 참 제가 있잖아요. 이 강의 할 때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이 판넬 삐뚤어지는 걸 자꾸 이게 놓쳐요. 자꾸 이렇게 오른쪽이 좀 올라가요, 그죠? 제 마음이 오른쪽으로 좀 삐뚤어졌나 봐요. 아닙니까? 왼쪽이 내려가면 왼쪽으로 삐뚤어진 겁니까? 이게 참.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늘 느낍니다. 다시 리뷰할 때마다 아이고 또 올라갔네. 네, 우렁님, 이번 방조죄입니다. 맨날 코멘트 남겼는데 채택이 안 돼서 이제 할 말이 다 떨어지셨어요. 자, 우렁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면요, 우렁님 206회차에 당첨이 되셨었어요. 근데 당첨자 발표를 못 보셨던지, 네, 이번엔 당첨되셨습니다. 꼭 가서 선물 받으셔야 돼요. 자, 일단 선물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렇게 되면 돼요. 쉽습니다. 채널A 뉴스 유튜브 창이 있어요. 채널. 거기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만 찾으시면 해당 발표자가 탁 나와 있어요. 또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렁님 당첨되셨었어요. 자, 이번에 당첨됐습니다. 이번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모생님
2번 맞춰주셨습니다. 이분은요, 토요일, 일요일에만 뉴스터디가 연재되는 게 너무 아쉽다. 매일 보고 매일. 죄송합니다. 이거 참 어쩌죠. 매일은 도저히 제가 준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조금 봐주시면 중간중간에 특강 하잖아요. 수요일 특강 생겼으니까 이제 토일만 아니라 가끔은 수요일도 제가 업로드를 하거든요. 특강으로. 그걸 조금 마음을 일단은 달래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동행뉴스과 뉴스터디를 봤으면 좋겠다고요. 왜냐? 그래야 가짜 뉴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다. 대한모생님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빨리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뉴스터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5분들 축하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방식으로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